패션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코코 샤넬의 유명한 어록이에요. 패션의 명가 파리는 물론 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는 명품 브랜드 샤넬은 가녀리지만 강인한 여인 코코 샤넬의 손에서 탄생했어요. 모자 부티크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의류, 가방, 코스메틱, 시계, 주얼리 등 패션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는 명품 중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명성이 지속되면 전설이 된다는 코코 샤넬의 또 다른 유명한 어록처럼 20세기, 21세기를 이어가며 거대한 샤넬 제국을 이룩하고 있는 브랜드, 또 여자라면 누구라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브랜드 샤넬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1883년 프랑스의 소미르의 한 빈민가에서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이 태어나요. 이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은 코코 샤넬의 본명이죠. 샤넬은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샤넬의 출생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또 어머니는 샤넬이 12살 되던 해에 병으로 사망하셨죠. 결국 샤넬은 한 수도원의 고아원으로 보내져서 이곳에서 한 7년 정도 지내게 돼요. 그리고 이때 재봉일을 배우게 됩니다. 꽤 소질이 있었다고 해요. 성인이 된 샤넬은 고아원에서 나와 한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이 봉제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 생활하기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샤넬은 저녁에는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샤넬은 당시 오펜바흐가 작곡한 이 코코리코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 손님들이 샤넬에게 코코라는 닉네임을 붙여줬죠. 코코 샤넬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탄생했어요. 당시 코코 샤넬은 연인의 도움으로 작은 모자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반응이 미비하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되자 1910년 아석 카페를 도움으로 파리 패션거리인 깡뽕거리에 샤넬 모드라는 부티크를 정식으로 오픈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성공은 1913년 도빌에 새로운 부티크를 오픈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또 이때는 모자 외에 다양한 의류도 디자인해서 선보였어요. 코코 샤넬의 의상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샤넬이 여성에게 자유를 선사했다. 당시 여성들은 이 거치장스러운 긴 치마에 코르셋, 패티코트를 받쳐 입으면서 정말 이 숨이 턱 막히는 이 불편함을 견뎠어야 했었거든요. 근데 코코 샤넬은 부드러운 저지 소재로 만든 카디건 자켓, 발목이 보이는 짧은 스커트를 선보이며 당시 여성들에게 정말 해방감을 선사했어요. 부티크를 오픈한 지 1년 후에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요. 때문에 여성들은 이 활동성이 더욱 좋은 샤넬의 옷을 찾기 무척 바빴습니다. 그리고 1921년 샤넬의 전설, 첫 향수인 넘버 5를 출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켜요. 사실 이 향수는 VIP 고객들을 위한 기프트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향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코코 샤넬은 아예 사업화하기 시작했죠.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1924년에는 이 전문 경영인인 피에르 베르타이머와 동업을 시작했어요. 넘버 22를 비롯한 이 다양한 향수들과 또 코스메틱을 런칭하고 사업의 지경을 확장하기 시작했죠. 의상에서도 샤넬은 남성복에 주로 사용되던 트위드 소재로 샤넬 수트를 만들고, 또 심플하면서 우아한 그 리틀 블랙 드레스를 선보이면서 파리의 패션계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샤넬에 위기가 닥쳐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일대는 이 독일군이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코코 샤넬은 독일군 장교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때문에 나치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죠. 또 이 때문에 연합군이 프랑스에서 독일군을 몰아내는 샤넬은 비방 여론에 시달리다가 약 15년 동안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파리 패션계로 복귀할 기회를 찾던 샤넬은 동업자였던 베르타이머와 다시 만나서 1954년 파리의 꾸티르 하우스를 재오픈하게 돼요. 그러나 이 샤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데다 당시 파리는 샤넬과 스타일이 많이 다른 이 크리스찬 디올이 패션계를 휩쓸고 있었어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죠. 하지만 기회는 뜻밖에도 미국에서 찾아옵니다. 1955년 새롭게 발표한 샤넬 수트가 미국에서 호평을 받아 재개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샤넬은 2.55백과 투톤 슬림백 슈즈 등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이 패션계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 혁신적인 디자인을 세상에 내놓으며 일에 대한 열정을 불살랐던 코코 샤넬은 1971년 평소 거주하던 파리 리츠 호텔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가슴이 갑갑하다며 침대에 누웠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코코 샤넬의 유해는 파리에 묻히지 못했어요. 나치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정부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망명지었던 스위스 로잔에 묻히게 됐죠. 하지만 그래도 파리에는 패션은 사라져도 스타일은 남는다고 했던 그녀의 말처럼
샤넬의 스타일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코코 샤넬이 떠난 샤넬 하우스는 그녀의 역할을 맡아줄 디자이너를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디자이너들을 기용해보고 또 내부에서도 찾아보던 중 당대 스타 디자이너로 주목하기 시작한 칼 라커펠트가 물망에 오릅니다. 칼 라커펠트, 깔끔하게 뒤로 묶은 백색 머리, 또 항상 끼고 있는 가죽 장갑과 블랙 선글라스가 이 트레이드마크인 디자이너죠. 독일 함부르크 출신으로 팬티 등 유명 브랜드에서 활약하고 있다가 1982년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됩니다. 그는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무엇보다 이 샤넬의 헤리티지, 즉 초창기 디자인에 집중했어요. 먼저 샤넬 고유의 스타일에 집중하되 여기에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접목시키는 것. 칼 라커펠트가 제시한 이 방향성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고 이제부터 또 다른 샤넬 제국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칼 라커펠트는 샤넬 로고와 코코 샤넬이 사랑했던 까멜리아 꽃 장식을 적극 활용해서 이 샤넬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데 일조했어요. 또 1984년에는 코코 향수를 새롭게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키워나가기 시작했죠. 또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지, 힙합 등 이 상상하지 못했던 분야들을 디자인에 접목시키면서 아주 샤넬의 과감한 기운을 불어넣었죠. 하지만 칼 라커펠트는 2019년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전 세계 많은 팬들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라커펠트의 뒤를 이은 인물은 그의 오른팔이었던 비르지니 비아리입니다. 라커펠트와 무려 30여 년간 함께 일해온 그녀는 2019년 FW 시즌의 레디 투 웨어 컬렉션 발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샤넬의 수장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코코 샤넬도 칼 라커펠트도 그랬듯 이 디자이너는 이 본인만의 스타일을 작품 속에 투영시키기 마련이죠. 이 비르지니 비아르의 샤넬은 또 그녀만의 어떤 스타일을 녹여낼지 기대하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대를 넘나들며 이 패션계를 아로새긴 샤넬의 대표적인 디자인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트위드 수트. 형형색색의 얇고 굵은 실로 이 직조된 샤넬의 트위드는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해요. 우아함은 물론 여성들에게 이 편안함을 선사하는 시그니처 여성 수트죠. 자켓만으로도 많이 입고 다녀요. 그 다음은 리틀 블랙 드레스. 과거에는 이 블랙 컬러가 장례식 때 입거나 불길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코코 샤넬은 이 블랙 컬러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색이고 더 우아한 컬러는 없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 블랙 컬러를 이용해 활동적이기까지 한 편안한 드레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번엔 여성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2.55 백. 다이아몬드 모양 퀼팅백에 이 가죽과 골드 체인을 엮은 이 어깨끈이 있는 백이에요. 짧은 손잡이만 달렸던 기존의 그 여성 백과는 달리 이 어깨끈이 생김으로써 여성들의 이 양손을 자유롭게 해준 의미 있는 백이죠. 1955년 2월에 출시되어서 2.55로 이름 지었어요. 투톤 슬링백 슈즈 또한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신발의 앞코 부분을 블랙으로 매치하고 이 뒤쪽은 베이지 등 밝은 색깔이 주를 이루죠. 발은 작게, 다리는 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슈즈예요. 샤넬의 전설, 이 넘버 5 향수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21년에 론칭한 이 향수는 조향사인 에르네스트 보가 만든 샤넬의 첫 향수고 100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어요. 장미와 제스민 등 한 80여 종의 다양한 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이 은은하면서도 잔향이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죠. 조향사가 샘플을 보내온 것들 중에서 샤넬이 이렇게 5번째 있는 걸 골라서 넘버 5라 이름이 지어졌죠. 사실 이 샤넬 넘버 5가 더욱 유명해질 수 있었던 건 여배우 마릴린 먼로의 영향이 큽니다. 마릴린 먼로는 한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어떤 잠옷을 입고 자는 애는 질문에 샤넬 넘버 5라고 대답을 해서 이후 샤넬 넘버 5는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고 해요. 어린 시절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재봉을 배우긴 했으나 정식으로 디자인을 공부한 적이 없었던 코코 샤넬은 스케치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녀는 먼저 스케치를 하고 의상을 만드는 일반 디자이너들의 작업 방식과는 다르게 모델에게 가봉을 한 뒤 자신이 생각하는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 가느질과 바이질을 끊임없이 반복했다고 해요. 이 과정은 디자이너, 모델 둘 다에게 굉장히 고된 과정이었는데요. 코코 샤넬은 지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샤넬의 의상은 이 인체의 동선을 완벽하게 고려할 수 있었고 또 아름다운 건 물론 아무리 오랫동안 입어도 이렇게 막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은 것이 큰 특징이 됐죠. 샤넬의 의상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당시 부르주아 좀 있으신 분들은 푸어룩이라고 부르곤 했대요. 간결하고 편한 그녀의 의상에 대한 빈정거림이었겠죠.
하지만 이 샤넬은 현재까지도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여성들에게 해방감을 선사하는 이 앞서가는 브랜드이자 오랜 헤리티지를 지닌 명품 중의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 한 채도 아니고 자동차 한 대도 아니고 가방이 하나의 가격이 무려 4억이 넘는다면 믿어지실까요? 지난 2016년 홍콩에서 열린 크리스 경매에서 이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에르메스의 히말라야 버켄백이 무려 37만 7,26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억 2,676만 원에 낙찰돼 난리가 났었습니다. 에르메스의 가방 중에서도 이 나이라고 가죽 소재 제품은 값비싸기로 유명해요. 이 나이라고 가죽 자체가 소량 생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나이라고 가죽에 흰색과 회색, 이런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구현하는 것은 정말 명장만이 해낼 수 있는 최고 난이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구현했다라는 의미로 이 히말라야라고 불리는 소재를 만들고 또 이걸 활용해서 아름다운 백을 만들 수 있는 위험 있는 브랜드. 오늘은 명품 중의 명품, 에르메스를 소개합니다. 에르메스는 1837년 티에리 에르메스에 탄생한 브랜드예요. 1801년 프로이센에 있는 크레펠트 지역에서 프랑스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티에리는 15살이 되던 해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프랑스 파리로 건너오게 되죠. 1837년 이 성인이 된 티에리 에르메스는 파리에 이 안장과 마구용품을 주로 제작해 판매하는 마구상을 냈고 탁월한 품질로 곧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1859년부터는 티에리의 아들 샤를 에밀 에르메스가 아버지를 도와서 비즈니스에 합류했고 1867년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에서 이 에르메스의 마구 제품이 1등을 수상하며 이를 계기로 프랑스 및 유럽에 있는 왕족들이 에르메스의 고객이 되기 시작했죠. 1878년 이 티에리 에르메스가 세상을 뜨자 샤를 에밀 에르메스는 가업을 이어받아 1880년 파리의 번화가인 뽀브르 생토노르 24번가에 새로운 매장을 열고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마차 대신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에르메스는 트렌드에 맞춰서 곧바로 마구용품 외에 여행용품, 가방 등의 영역으로 사업을 넓혔죠. 1900년 아르헨티나 카우보이 새들백에서 영감을 얻은 오트 아쿠아백이 출시되었는데요. 이 백은 훗날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버킨백의 원형이 돼요. 1902년에는 샤를 에밀 에르메스의 두 아들인 아돌프 에르메스와 에밀 모리스 에르메스가 합류해서 에르메스 형제라는 이름으로 3세대 경영이 시작돼요. 이 시기에 에르메스는 제품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시키고 유럽, 러시아, 미국 등 전 세계 고객층을 확보했죠. 당시 제정 러시아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도 에르메스의 고객이었다고 해요. 1918년에 이르러 에밀 모리스 에르메스는 에르메스의 단독 대표가 되고 그는 미국 출장 시에 발견한 이 지퍼 잠금 장치에 대한 프랑스 내 전맹권을 획득해서 가죽 및 패션 제품에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또 에르메스의 마구용품에 적용하던 이 새들 스티치 기술을 여러 가방에도 적용해서 고급스러운 가죽 제품들을 만들고 여행, 스포츠, 의류, 스카프, 벨트, 보석, 팔찌, 시계에 이르기까지 이 제품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시켰죠. 1930년대에는 대공황으로 이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르메스는 이때 보다 과감한 행보를 보여요. 그 유명한 캘리백을 비롯해서 남성용 서류 가방인 사가드 페세, 또 승마복 등 훗날 에르메스를 대표하게 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출시됐죠. 1951년 에밀 모리스 에르메스가 사망하면서 이번엔 사위 로베르 듀마가 가업을 승계하고 동서인 장 르네 게랑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에르메스를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베르 듀마는 지금까지도 에르메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륜마차 로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오렌지 상자로 상징되는 이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갔어요. 1976년 에르메스 그룹은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이 티에리 에르메스의 자손들이 함께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았어요. 또 2004년에는 잠시 전문 경영인 체제를 거쳐서 2014년부터는 에밀 모리스 에르메스의 증손자인 악셀 듀마가 CEO를 맡게 됩니다.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이 주식회사에 소속됐건과 달리 에르메스는 현재까지 몇 대에 걸쳐서 가족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계승해오고 있는 거죠. 18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에르메스는 품질에 엄격했던 이 창립자의 정신을 잘 계승해오고 있어요. 에르메스 제품에는 그들의 헤리티지를 잘 담아내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장 먼저 지금의 에르메스를 잇게 한 기술, 새들 스티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모든 가죽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티치, 박음질이에요.
에르메스의 새들 스티치는 마구 및 안장을 만지는 기술에서 비롯된 거예요. 에르메스의 유명 백들을 비롯한 다양한 가죽 제품에 적용되죠. 이 에르메스의 새들 스티치는 왁스를 입힌 색색의 프랑스산 고급 리넨 실에서 시작해요. 실 양쪽 끝으로 바늘을 각각 꿰어서 박음질을 하는데 다양한 난이도의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바늘이 양쪽으로 크로스, 바느질이 이렇게 두 번 겹쳐지면서 두 장의 가죽을 이어줘요. 그래서 만약 한쪽의 스티치가 끊어질 경우 이 다른 하나의 스티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죠. 에르메스의 새들 스티치는 특정 도구를 사용해 오랜 시간 훈련을 거친 장인의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고 또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스티치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해야 하고 또 동일한 조임과 사이즈로 이루어져야 하죠. 에르메스의 로고 또한 오랜 스토리가 있어요. 에르메스의 로고는 깔레쉬라고 불러요. 깔레쉬는 프랑스어로 마차를 의미하죠. 1945년 에밀 모리스는 에르메스의 로고인 이 사륜 마차 깔레쉬를 상표로 등록했어요. 이 로고는 에밀 모리스가 수집한 19세기 서파나 르디크 앞델에서 모티프를 차용한 것이에요. 그림을 보면 고급 마차가 한 대 놓여 있거든요. 근데 마구석이 비어 있어요. 말의 고삐를 조정할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해요. 에르메스라고 하면 오렌지 박스부터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심지어 이 에르메스의 오렌지 박스의 경우 절대 버리지 않고 집안의 데코레이션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원래 1920년대 이 에르메스 포장 박스는 오렌지색이 아니었다고 해요. 하얀색에 금색 줄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었고 또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이 색상도 다양하게 차용되었어요. 오렌지색의 포장 박스가 정식으로 사용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전쟁 때문에 염료가 부족했고 또 이 오렌지색이 천연 가죽색과 흡사해서 채택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로베르 디마가 에르메스를 경영하던 시절 그는 이 오렌지색을 과감하게 부각시켜서 에르메스를 상징하는 색깔이 되게 만들었죠. 에르메스의 가죽 제품들은 100% 프랑스에서 수작업으로 생산돼요. 그래서 이 장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에르메스의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죽장인 학교에서 3년 공부를 마친 다음에 에르메스 아틀리에에서 2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 원칙이 있어요. 정말 엄격한 거죠. 에르메스는 1992년 파리 인근의 팡탕 지역에 대형 유리 건물을 짓고 아틀리에와 디자인실을 이곳으로 새롭게 옮겨왔어요. 이 건물은 장 루이 디마의 아내인 건축가 레나 디마가 디자인한 건물이거든요. 에르메스의 장인들은 바로 이 예술적인 건물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이 아틀리에에는 2,000명이 넘는 가죽 장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명의 장인이 캘리백 하나를 제작하는데 최소 18시간, 또 버킨백 하나를 제작하는데 최소 2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 이 두 백은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도 1, 2년이 지나야 이 캘리백과 버킨백을 손에 쥘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고가라도 반드시 갖고 싶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백들을 들어볼게요. 가장 먼저는 볼리드백. 1923년에 탄생한 백이에요. 에밀 모리스 에르메스가 프랑스 내 전매권을 갖고 있는 이 지퍼를 적용해 디자인한 백이에요. 세계 최초로 지퍼가 달린 가방이죠. 원래는 운동기구를 넣거나 여행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캘리백은 1837년 기수들이 사냥을 나갈 때 사용하는 가방으로 등장했어요. 새들 캐리어라는 이름이었죠. 이후 여성용으로 보다 작은 크기의 뿌티삭 오뜨아쿠라라는 이름으로 선보여졌는데 1956년 모나코의 왕비 그레스 켈리가 이 빨간색 악어 가죽으로 만든 버전의 이 백을 들고 이 임신한 배를 가리는 사진이 라이프 잡지에 실리면서 켈리백이라고 불리게 됐어요. 당시 에르메스 대표였던 로베르 디마가 직접 모나코 왕실로 찾아가서 이 가방의 이름을 켈리로 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다고 해요. 물론 왕실은 수락했고요. 캘리백 버금가게 잘 알려진 버킨백은 1970년대를 대표하는 패션 아이콘인 영국 출신 모델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어요. 1984년 당시 에르메스의 대표였던 장 루이 디마가 우연히 비행기 옆좌석에서 제인 버킨을 만났고 그녀는 항상 들고 다니던 밀짚 가방에서 뭔가 이렇게 꺼내다가 가방을 쏟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코앞에서 보게 된 장 루이 디마는 버킨을 위해 수납이 잘 되는 검정색 가죽 가방을 제작해 선물하면서 이 버킨백이 탄생하게 됐죠. 1900년에 선보인 오뚜아쿠르 백을 기본 골자로 해서 만든 아주 시크한 백이에요.
에르메스는 샤넬, 루이비통과 함께 3대 명품으로 손꼽히곤 하죠. 이 고가임에도 전 세계 수많은 VIP 여성들이 1, 2년은 기다려가며 구입하는 이 가방 컬렉션을 지닌 에르메스는 무엇보다 이 모든 제작을 인건비가 보다 저렴한 외국이 아닌 이 파리에서, 그것도 100% 수공예로 진행하는 점이 이 그들의 명성을 유지해오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돼요. 180년을 이어오는 가족 기업으로서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는 에르메스의 장인 정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난 7월 7일 오후 7시 루이비통의 2021 가을 겨울 맨즈 컬렉션 패션쇼 영상이 루이비통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장안의 화제였어요. 왜냐? 바로 루이비통의 글로벌 앰버서더인 BTS가 온라인 패션쇼에 등장했기 때문이죠. 사라진 잿빛 도시에 호프,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BTS는 루이비통의 의상을 입고 런웨이에 섰어요. 특히 이번 쇼에서 프론트맨을 맡은 지민이 밝은색 수트를 입고 골드 프레임 선글라스를 쓰고 등장하는 모습은 정말 순멋. 세계 언론들이 지금까지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편의 퓨처리스틱한 영화 같은 이번 패션쇼 영상은 우리나라 부천의 한 공간에서 촬영되었다고 해서 저는 2번 놀랐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BTS를 패션쇼 무대 위로 불러들인 위험 있는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에 대해 알아볼게요. 1821년 프랑스 동부 앙시의 한 작은 마을에서 루이비통이 태어납니다. 루이비통의 집안은 대대로 목공소를 운영해왔어요. 어려서부터 목공예를 배운 루이비통은 한때 목공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하지만 14살이 되던 해 루이비통은 보다 큰 세상이 파리를 향해 떠납니다. 대담하게도 무일푼으로 집을 나온 루이비통은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비를 벌어가면서 이 2발로 직접 걸어서 파리로 향했어요. 그의 집에서 파리까지는 무려 400km, 우리로 치자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까지의 거리인데 루이비통은 무려 2년의 여정 끝에 1837년 파리에 도착했죠. 파리에서 그는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가방 제조 전문가인 무슈 마레샬 밑에서 견습생 생활을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마차, 배, 기차가 주된 이동수단이었는데 이때 여행 가방이 굉장히 거칠게 다뤄졌어요. 그래서 당시 귀족들은 전문가에게 여행짐을 안전하게 패킹하는 법을 의뢰했고 루이비통은 섬세한 기술력의 전문 패커로 금세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1854년 나폴레옹 3세가 즉위하면서 루이비통은 왕실 고객까지 관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왕후 유제니의 눈에 들어 전담 패커가 됩니다. 그리고 1854년 루이비통은 유제니 황후의 후원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매장이자 포장 전문숍을 오픈했어요. 이것이 바로 루이비통 브랜드의 시작이었죠. 루이비통은 자신의 첫 매장을 오픈한 지 4년 만인 1858년 기념비적인 제품을 출시했어요. 바로 그레이 트리아논 캔버스 트렁크. 이 직사각형 모양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당시 대부분의 여행 가방은 이 반원형의 뚜껑을 지녀서 쌓아 올리거나 이동에 불편함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레이 트리아논 캔버스 트렁크의 성공으로 루이비통은 1859년 파리의 중심부 아니에르에 공방을 조성합니다. 루이비통의 선전으로 공방은 점차 크기를 넓혀갔고 루이비통 가문도 이곳으로 거처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루이비통의 아들 조르주 비통이 가업을 물려받아 루이비통 브랜드를 이끌기 시작했죠. 사업 감각이 탁월했던 조르주 비통은 기술력 또한 뛰어나 1867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자신이 만든 여행 가방으로 동메달을 수여받았고 1885년에는 영국 런던 옥스퍼드에 첫 해외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뉴욕, 봄베이 등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어요. 이후로 유럽 일대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루이비통은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으나 1970년대부터 경영난에 시달리다 1987년 현재 루이비통 모에트네시 그룹을 이끌고 있는 베르나르 아르노에게 매각됐습니다. 유럽의 명품 브랜드의 스토리를 살펴보다 보면 대부분 브랜드의 암흑기는 세계대전 중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루이비통만큼은 사정이 달랐어요. 루이비통 트렁크의 특별함이 입소문이나 한간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조차 루이비통의 트렁크를 구입하느라 줄을 섰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죠. 이토록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해오던 루이비통에게도 골아픈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테이션, 모조품과의 전쟁. 루이비통이 처음 선보인 그레이 트리아논 캔버스 트렁크부터 수많은 모조품이 생겨났죠.
당시 고민하던 루이비통과 그의 아들 조르주 비통은 1885년 제품 모방에 대항하기 위해 상표를 등록하고 다른 업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본인들만의 문양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888년 출시된 것이 그 유명한 다미에 캔버스예요. 다미에는 불어로 체크 무늬를 뜻해요. 바둑판 모양의 격자 무늬가 기본을 이루죠. 나아가 조르주 비통은 1896년 루이비통의 이니셜 LV와 꽃과 별 무늬가 반복되는 패턴의 모노그램 캔버스를 출시하고 세계적으로 특허를 냅니다. 이 두 디자인의 캔버스는 출시 후 히트를 기록했고 지금까지도 루이비통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패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루이비통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아이템은 패턴 외에도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텀블러 자물쇠예요. 당시 여행용 트렁크는 강도들의 표적이 되곤 했는데요. 1890년 루이비통과 조르주 비통은 오랜 기간의 개발 끝에 텀블러 자물쇠를 선보입니다. 텀블러 자물쇠는 두 개의 버클로 구성된 단일한 잠금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출시 직후부터 혁신적인 기술로 각광받았죠. 조르주 비통은 당대 저명한 탈출 마술사 해리 후디니를 거명하며 루이비통 박스와 잠금 장치를 활용해 탈출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할 정도로 기술력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후디니는 제안에 응하지 않았지만 텀블러 자물쇠는 현재에도 루이비통 제품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루이비통의 사각 트렁크는 그 실용성이 떨어지게 됐어요. 루이비통은 이때부터 소프트백을 선보이기 시작해요. 1924년 루이비통은 부드럽고 가벼운 여행 가방 키포를 선보입니다. 지금까지도 인기 있는 우아하고 큼직한 여행 가방이죠. 더불어 루이비통은 핸드백 라인도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1932년 처음으로 노에라는 백을 출시했죠. 원래는 샴페인이나 와인병을 수납하기에 적절하게 만든 백이었어요. 복주머니 모양이 친근해요. 그리고 같은 해 삼초백이라 불리우는 스피디백이 출시됩니다. 바닥은 평평하고 위는 둥근 형태를 지닌 스피디백은 오드리 헵번이 사랑했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스피디백은 출시된 후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는데요. 거리에서 3초마다 볼 수 있다고 해서 3초백으로 불렸을 정도예요. 1934년 루이비통은 당대 라이벌이기도 했던 코코 샤넬의 의뢰로 제작된 알마백을 선보이게 됩니다. 코코 샤넬은 데일리백으로 들고 다닐 백을 주문했다고 해요. 반달 모양의 간결한 디자인에 수납 공간이 넉넉한 것이 특징이죠. 또 1966년에는 원통형 모양의 빠삐용 백을 선보이며 화제를 낳았어요. 현재는 단종된 제품이지만 한때 페피들의 한쪽 팔에 들려있던 백이죠. 1987년 루이비통이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에게 매각됐을 때만 해도 루이비통은 과거의 명성이 퇴색되고 올드한 스타일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어요. 아르노 회장은 루이비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력 있는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다양한 협업을 진행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로 1998년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한 일화를 들 수 있어요. 이 재기발랄한 젊은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는 기존의 루이비통과는 달리 파격적인 시도를 이어갔어요. 가장 먼저 산뜻한 느낌의 베르니 라인을 선보였고, 이어서 모노그램 캔버스 위에 형광 핑크, 형광 오렌지 컬러 등으로 연문을 과감하게 써내린 그래피티 라인을 출시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결국 마크 제이콥스는 루이비통을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재탄생시켰다는 평단의 극찬을 받게 됩니다. 이후 루이비통은 니콜라 제스키에르, 버질 아블로 등 젊고 힙한 디자이너들을 연이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하면서 루이비통의 진화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한편 루이비통은 획기적인 협업으로도 패션계의 볼거리를 톡톡히 선사해왔는데요. 일본의 유명 팝 아티스트 무라카미 타카시와 협업이 대표적이죠. 루이비통 제품에 무라카미 특유의 비비드한 컬러가 색색으로 입혀졌고 과감한 팝아트 무늬가 삽입됐어요. 또 미국의 유명 팝스타 카니에 웨스트와 작업한 스니커즈 라인도 화제였죠. 당시 우리나라의 패션 장인이죠. 지드래곤이 루이비통의 협찬을 받은 제품으로도 시끌시끌했어요. 2017년에는 슈프림과 협업해 출시 전부터 전 세계 루이비통 매장 앞에 줄서기 열풍이 있는 진풍경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루이비통은 창립자 루이비통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2021년을 위해 루이 200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협업을 진행해 왔어요.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선구자적 인물 200인과의 협업인데요. 건축가 프랑크 게리, 아티스트 장미셸 오토니엘, 우주 비행사 알리사 카슨 등 유명 인사들은 루이비통의 역사적인 트렁크를 본인들만의 개성으로 재탄생시켜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BTS가 참여했어요.
1912년에 발생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로 유명한 사고였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 사건은 루이비통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유명세를 타는 계기가 됐어요. 바닷속에서 건져낸 가방 중 루이비통 트렁크가 있었는데 이 트렁크만 유일하게 내용물이 전혀 젖지 않았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 루이비통 트렁크에 매달린 덕택에 목숨을 건진 생존자가 있었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죠. 진위 여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확한 건 하나입니다. 사고 지역의 유명 인사로 떠오를 만큼 당대 루이비통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죠. 현재 고가로 인해 사치품으로 여겨지고 나는 명품 브랜드의 기준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일화예요. 트렌드와 인기를 넘어 결국 진정한 명품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품질, 기술력이 우선이라는 거죠. 현재 루이비통은 여행 가방은 물론 핸드백, 주얼리, 의류, 시계, 스테이셔너리, 향수, 가구 등 제품의 범위가 다양해요.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헤리티지를 굳건하게 지켜오며 시대적 니즈 또한 놓치지 않고 반영해 브랜드를 거듭 발전시켜오고 있는 루이비통. 앞으로 또 새롭게 써나갈 150년이 기대됩니다. 지난 1995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거장화가 세잔의 회고전 개막식에 다이애나비가 참석했습니다. 이때 다이애나비의 한 손에는 크리스찬 디올의 레이디 디올백이 들려 있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퍼스트 레이디 베르나데트가 선물한 것이었죠. 다이애나비는 이 레이디 디올백이 마음에 들었던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주문해 계속해서 들고 다니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한 손으로 왕세자를 안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레이디 디올백을 들고 있거나 전용기에서 내릴 때에도 한 손에는 레이디 디올백이 들려 있었죠. 세계 수많은 여성들은 이 모습에 열광했고 어느덧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레이디 디올백은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아이템이 되었어요. 패션계에서는 이것을 잇백의 시초로 여기고 있죠. 세계에서 처음으로 잇백의 역사를 써나간 주인공 크리스찬 디올. 오늘은 프랑스 태생의 이 역사적인 브랜드에 대해 알아볼게요. 크리스찬 디올은 1905년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의 그랑들에서 태어났어요. 사업을 크게 하는 아버지 덕에 유복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그는 유럽 일대가 세계대전으로 혼란을 겪기 전 아름답고 낭만적인 베레포크 시대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드레시한 의상, 좋은 음식, 값비싼 보석이 항상 주변에 있었고 또 형형색색의 꽃으로 꾸며진 집에서 어머니에게 가드닝을 배우고 또 그림을 그리며 감수성이 풍부하게 자랐어요. 디올이 10살이 되던 해에는 가족 모두 파리로 이사했는데 이때 그는 세련되고 우아한 파리쟁 라이프에 반하게 됩니다. 특히 파리의 아티스틱한 건축물이 그를 사로잡았는데요. 이때부터 디올은 건축가가 되기를 꿈꾸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업가인 아버지는 예술에 빠져있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강압적으로 대학교의 정치학과에 입학시켰어요. 디올은 대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죠. 언제나 예술가들과 어울렸고 갤러리 일대를 돌아다녔어요. 보다 못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정을 지원해 1928년 디올은 지인과 함께 갤러리 자크 봉장을 오픈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안목이 높았던 디올의 갤러리는 평단의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 유럽에 불어닥친 경제공황의 여파로 그의 아버지 사업이 파산하고 어머니와 형이 연이어 사망했어요. 갤러리 또한 문 닫게 됐죠. 어린 시절부터 유복하게만 자라온 그는 이때 마음고생이 심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일도 없이 떠돌아다니게 된 디올은 드로잉과 일러스트를 팔아 벌은 비용으로 간간히 생활했는데요. 이때 다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후 디올이 파리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1941년. 이때 그는 리시앵들롱의 패션하우스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47년 사업가 마르셀 부삭의 투자를 받아 파리 몽테뉴 거리에 크리스찬 디올 코티르 하우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요. 그는 1947년 첫 오트쿠티르 패션쇼를 개최했는데 반응은 최고였습니다. 당시 유럽 일대는 전쟁의 영향으로 여성들도 남성적이고 몸이 건조한 의상을 주로 입었어요. 크리스찬 디올은 패션쇼를 통해 화려하고 풍성한 스타일의 의상들을 선보였는데 이 전쟁의 음울한 기운에 지쳐있던 여심을 자극하고 말죠. 패션계가 떠들썩했어요. 심지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조차 크리스찬 디올을 왕실로 초대해 프라이빗 패션쇼를 개최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당시 크리스찬 디올의 컬렉션을 두고 패션지 하퍼스 바자 편집장은 진정 새로운 룩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때부터 크리스찬 디올의 첫 컬렉션은 뉴룩으로 불렸습니다. 뉴룩은 미국은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사업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디올은 사업수단 또한 뛰어나 패션뿐만 아니라 향수, 화장품, 가방 등으로 영역을 넓혀갔죠.
그리고 그는 결국 1956년 프랑스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레지옹 도네로 훈장을 받고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하는 등 명성을 떨칩니다. 하지만 1957년 크리스찬 디올은 이 모든 영광을 뒤로한 채 다소 이른 나이인 52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창업자이자 수장을 잃게 된 크리스찬 디올 하우스는 역량 있는 디자이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기용해 그 뒤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 디자이너들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기라성 같은 디자이너들이 머물렀거든요. 크리스찬 디올이 사망한 후 바로 그 뒤를 잇게 된 디자이너는 이브 생로랑. 현재 또 하나의 브랜드이자 패션계의 전설이 된 인물이죠. 심지어 그는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크리스찬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역임하며 트라페즈 라인을 성공적으로 론칭하는 등 열정적으로 작업했어요. 그 뒤로 디자이너 마르크 보앙이 크리스찬 디올을 이끌며 1962년 첫 네일 라커를 론칭하고 1966년에는 남성용 향수를 선보이는 등 선전했으나 1980년대부터 경영난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 루이비통 모에테네시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에게 인수되죠. 아르노 회장 체제로 새롭게 태어난 크리스찬 디올은 마르크 보앙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지안 프랑코 페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앉힙니다. 그 역시 패션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지안 프랑코 페레는 크리스찬 디올의 헤리티지를 잘 살려내면서도 세련된 컬렉션을 선보이며 찬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1996년 크리스찬 디올은 패션계의 악동이라 불리운 존 갈리아노를 영입했어요. 존 갈리아노가 이끄는 크리스찬 디올은 파격적이었어요. 노숙자에서 영감을 받아 의상이나 핸드백에 신문지 무늬를 프린트해서 넣었을 정도죠. 이때부터 크리스찬 디올은 젊은 층이 즐겨찾기 시작합니다. 존 갈리아노 이후 크리스찬 디올은 여러 유명 디자이너들을 기용해 이미지를 쇄신하고 현재는 마리아 그라치아 치오리가 수장을 맡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브랜드 탄생과 동시에 패션계를 뒤흔든 뉴룩을 빼놓을 수 없어요. 당시 크리스찬 디올은 여성적이고 화려한 디자인을 주로 한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이때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바슈트가 등장합니다. 바슈트는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상의에 풍성하게 펼쳐지는 긴 스커트로 이루어진 스타일이었어요. 이 잘록한 허리와 풍성한 스커트를 완성하기 위해 과거 샤넬이 없애버렸던 코르셋과 패티코트를 부활시키기도 했죠. 이후 크리스찬 디올은 상체가 볼륨감 있는 버티컬 라인을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일자로 단조롭게 떨어지는 H라인, 또 아래로 내려갈수록 퍼지는 A라인, 상체가 강조된 Y라인 등 알파벳을 이름에 넣은 라인들을 연이어 발표했어요. 여성들의 실루엣을 다양하게 돋보이게 만든 거죠. 크리스찬 디올이 첫 컬렉션을 선보였을 당시에 이 뉴룩이 워낙 센세이션을 일으켜 어느 정도 묻혔지만 이때 크리스찬 디올의 첫 향수가 등장했어요. 조향의 조예가 깊었던 크리스찬 디올은 자신의 의상에 어울리는 특별한 향을 만들어 패션쇼에서 사용하고 싶었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여성스러운 향이 나는 미스 디올 향수예요. 처음엔 패션쇼에서만 사용되다 후에는 200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50년엔 패키지 리디자인을 거쳐 직사각형 보틀에 우아한 리본 장식이 달린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향수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 메이크업 제품까지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시작이 1953년에 선보인 립스틱, 루즈 디올이죠. 루즈 디올은 드레스 소재의 컬러를 립스틱으로 그대로 재현한 8개의 컬러로 출시됐어요. 2006년 패키지 리디자인을 거쳐 미드나잇 블루 컬러 케이스로 새 옷을 입고 지금까지도 출시되고 있어요. 여성 패션을 논할 땐 핸드백을 빼놓을 수가 없죠. 크리스찬 디올의 대표적인 백은 앞서 말했던 레이디 디올이 있습니다. 다이애나 비가 들어 입백이 된 제품이죠. 처음 출시됐을 땐 이름이 슈슈였어요. 그런데 다이애나 비가 들고 다니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후 그녀를 오마주하기 위해 이름을 레이디 디올이라고 다시 명명했죠. 램스킨과 페이턴트가 시그니처 소재인데요. 디올 알파벳이 달린 백 럭키참이 손잡이에 붙어 있어요. 걸을 때마다 참이 흔들리며 소리가 나는데 이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예요. 디올의 새들백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에요. 말의 안장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제품으로 2000년에 출시됐어요. 디올의 북 토드백은 지금 이 시간도 인기몰이 중입니다. 오블리크 패턴의 패브릭 소재로 제작된 가방이고 사이즈가 커서 수납이 넉넉한 것이 특징이에요. 요즘 거리에 나가면 자주 보이는 제품이죠. 크리스찬 디올은 어린 시절부터 건축가의 꿈을 꿔왔어요. 아버지의 반대로 포기했어야 했지만 그는 패션으로 명성을 날리면서도 건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올의 하우스를 만들 때 건축 및 또한 놓치지 않았는데요. 크리스티안 디올의 건축에 대한 애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2015년 청담동에 오픈한 하우스 오브 디올이죠. 총 6층으로 이루어진 단독 부티크예요. 눈에 띄는 풍성한 곡선 형태의 하얀색 외관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프랑스 건축가 크리스티안 드 포덴바기. 매장 내부는 세계적인 명성의 건축가 피터 마리노가 맡아 오픈 당시부터 화제가 되었죠. 각 층에는 여성 및 남성 의류와 슈즈, 액세서리, 파인 주얼리, 타임피스 등이 진열돼 있고, 특히 4층에는 2016년에 론칭된 리빙 라인인 메종 디올의 제품들이 디스플레이돼 있어요. 또 VIP 라운지, 갤러리, 카페가 근사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카페는 패션 피플들의 성지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한편 하우스 오브 디올은 2015년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찾아 둘러본 곳으로도 유명해요. 크리스티안 디올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라는 점을 방증하는 일화죠. 저는 크리스티안 디올이라고 하면 제클린 케네디가 프랑스 문화부 장관 앙드레 말로를 예우하는 동안 입었던 연핑크색 드레스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오프숄더 디자인의 드레스는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실루엣이 특징이었는데요. 크리스티안 디올 특유의 여성적인 라인이 제클린에게 고상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크리스티안 디올은 자신은 여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안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만큼 여성의 패션을 향한 니즈를 충분히 살피고 어떻게 하면 의상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킬 수 있는지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가 크리스티안 디올의 수장으로 있었던 시간은 길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패션 DNA는 지금까지도 살아있죠. 크리스티안 디올의 등장은 분명 패션계를 그의 스커트만큼 한층 풍성하게 만든 것이 틀림없어요. 제작 단계부터 화제가 되었던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가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만 해도 레이디 가가, 아담 드라이버, 자레드 레토, 알파치노, 제레미 아이런스 등 정말 빵빵한데요. 무엇보다 화제가 되는 건 이 영화가 우리가 사랑하는 패션 브랜드 구찌 가문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죠. 패션계의 온갖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있는 구찌지만 이 구찌 가문은 가족 간의 경영권 다툼과 폭로, 청부살인 등 정말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한 히스토리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이쯤에서 우리도 낱낱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구찌 스토리. 구찌는 1921년 구찌오 구찌가 이탈리아 피렌체의 가죽 제품 전문 부티크로 시작한 브랜드예요. 가난한 집에서 성장한 구찌오 구찌는 런던으로 넘어가 사보이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하면서 상류층을 접하게 됐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면서 승마용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됐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돌아와 이 영국 귀족 취향과 이탈리아 특유의 장인 정신을 접목한 승마부츠, 장갑 등의 용품들을 판매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이 승마용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구찌는 트렁크, 핸드백 등을 만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곧 구찌의 위기가 닥칩니다. 1947년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이탈리아에 이 국제연맹이 수출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심지어 이탈리아는 이 나라에서 나는 모든 물자를 전쟁에 동원했기 때문에 가죽 등의 소재가 전적으로 부족했어요. 이때 구찌오 구찌의 아들 알도 구찌가 묘수를 짜냅니다. 가죽 대신 대마, 황마, 산마, 대나무 등 이 대체 소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해냈거든요. 이때 구찌는 대마와 산마를 이용해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직조한 디아만테 캔버스를 만들고, 또 일반 가죽 대신 돼지 피역을 활용하고 일본산 대나무를 사용한 뱀부백을 선보였는데 둘 다 당대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구찌의 시그니처 제품으로 자리 잡았어요. 1953년 창립자인 구찌오 구찌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들인 알도, 바스코, 로돌프가 사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인 알도 구찌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 GG 로고를 탄생시켰고, 또 여러 나라의 구찌 매장을 오픈했어요. 또 뱀부백 다음으로 재킷백을 선보이며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갔죠. 1966년에는 모나코의 왕비 그레이스 켈리를 위해 플로라 패턴을 만들어 화제가 됐고, 또 1970년대에는 향수와 액세서리 라인을 본격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이 창립자의 사망 후에도 승승장구하기만 했던 가죽기업 구찌.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며 구찌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가족 간의 경영권 다툼이 화근이었죠. 이 형제들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간의 다툼도 있었어요. 알도 구찌의 아들 파올로는 아버지를 탈세 혐의로 고소해 감옥에 보내버릴 정도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경영권은 작은 아버지의 아들인 마우리치오 구찌에게 넘어갔고, 격분한 파올로는 파올로 구찌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이 조악한
제품들을 제작해 값싸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찌 브랜드 이미지에 크게 타격을 입혔죠. 어쨌거나 이 또한 마우리치오 구찌에 의해 정리되게 됩니다. 1989년 마우리치오 구찌가 회장이 되면서 구찌는 다시금 전성기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프리 빈, 캘빈 클라인, 톰 포드 등 이 능력 있는 디자이너들을 대거 영입해 환상적인 룩을 선보였고 구찌는 글로벌 브랜드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구찌가의 진정한 몰락이 시작되죠. 마우리치오 구찌는 집안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세탁소 딸인 파트리치아와 결혼했어요.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었으나 파트리치아는 결혼 후 엄청난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고 또 남편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시작됐죠. 그래서 결국 부부는 결혼 후 10년 정도 됐을 때 별거를 하기 시작했고 13년 만에 이혼했죠. 그런데 1995년 3월 27일 마우리치오 구찌 회장은 출근길 자신의 사무실 계단에서 괴한이 쓴 총에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 원인은 2년 뒤에 밝혀졌는데 바로 그의 전 부인 파트리치아가 청부살인을 의뢰한 것이었어요. 유죄를 인정받은 파트리치아는 징역 29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왔는데요. 지난 2018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상태입니다. 가족 기업인 구찌는 이렇게 막장 드라마로 가족 경영을 마무리합니다. 이후로 구찌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명품 공룡인 LVMH 그룹의 인수합병 시도를 피해 현재 캐링 그룹인 피노 프랭탕 레두트 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브랜드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스토리가 있어도 구찌의 매력만큼은 불변입니다. 이 세대를 거치며 참 많은 사람들이 구찌를 사랑해왔는데요. 이 셀럽들의 구찌에 대한 애정 또한 빼놓을 수가 없죠. 저는 구찌 하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생각나요. 이 맨유 시절 종종 찍힌 파파라치 컷에서 온통 구찌 제품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 GG 패턴이 들어간 구찌 클러치, 목도리, 벨트 등 이 구찌 로고가 눈에 확 띄는 제품들이 그의 취향이었어요. 국내에서도 구찌는 많은 셀럽들의 사랑을 받아왔어요. 최근에는 구찌가 이태원의 구찌 가옥이라는 이름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선보여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이때 의외의 인물이 구찌 가옥에 등장해 장안의 화제를 낳았습니다. 바로 롯데의 신동빈 회장. 현장에서 그는 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화려한 패턴의 구찌 모피코트와 플라스틱 재원 선순환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루프를 통해 제작된 운동화를 신고 인증샷을 남겼어요.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진입니다. 한편 구찌는 독특하고 과감한 협업으로도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어요. 기억에 남는 협업은 월트 디즈니와의 협업. 구찌의 각종 제품에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 등 이 디즈니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었죠. 또 도라에몽과 같은 만화 캐릭터를 비롯해 노스페이스, 발렌시아가, 아디다스 등 이 유명 브랜드들과의 협업이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구찌에는 특별한 뮤즈가 있어요. 2012년부터 근래 몇 년간의 구찌 캠페인에 등장했던 인물이죠. 바로 모나코의 공주 샬롯 카시라기. 이 외할머니인 그레이스 켈리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고 칭송되어지는 아름다운 외모의 손녀예요. 샬롯 카시라기는 어린 시절 승마 선수로 활약했어요. 이 승마용품으로 시작한 구찌의 브랜드 스토리와 연결성이 있고 또 이 유럽의 패셔니스타로도 잘 알려져 있거든요. 각종 명품을 걸치고 파파라치에 종종 사진을 찍히는 그녀의 모습이 이 구찌의 뮤즈로 손색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구찌의 뮤즈이거나 이 구찌 브랜드를 잘 소화하는 셀럽들을 가리켜 인간 구찌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구찌 덕후를 의미하기도 하던데 요즘 국내를 대표하는 인간 구찌는 아이유예요. 국내 구찌의 앰버서더로 활약하고 있어요. 얼마 전 구찌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이 팝업 스토어에 그린 벨벳 자켓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해 인상을 남겼죠. 특히 아이유가 들었던 가방이 화제가 됐어요. 가방에는 뮤직 is mine, 구찌 sits reclined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건 1988년 에릭 비아 라킴의 더 아리라는 곡에 등장하는 말이라고요. 구찌가 노래 가사 속에 등장하는 거, 이건 몹시 흔한 일이죠. 지난 100년간 가사 속에 이 구찌라는 단어가 등장한 곡이 무려 2만여 개 이른다고 해요. BTS는 또 때때로 구찌 소년단, 구찌보이라고도 불리우더라고요. 2018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 멤버 모두가 구찌 의상을 입고 등장했는데 멤버 중 특히 빌을 인간 구찌로 구별하기도 해요. 이 구찌의 제품들을 무척 좋아한다고 하는데 찰떡같이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또 한 명의 인간 구찌, 엑소 카이는 구찌와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이 카이가 좋아한다는 테디베어를 모티프로 한 기발하고 개성 넘치는 디자인이 출시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이 청담동 매장 앞을 지나가다가 이 대형 테디베어로 커버링된 외관에 정말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구찌는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월 18일 미국의 장난감 기업인 마텔의 모형카 브랜드 핫휠과 이 협업한 한정판 제품을 선보였어요. 1982년 구찌 캐딜락 세비야의 모형카죠. 이 실제를 그대로 축소한 듯한 모형카에는 구찌의 GG 패턴의 후드를 적용하고 또 자석과 차 뒷면을 골드 컬러의 파이핑으로 매치했어요. 이 7, 80년대 잡지에서 툭 하고 튀어나올 듯한 클래식한 디자인이지만 이 구찌의 감성이 더해져 멋스러워요. 정말 이 구찌의 세계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패션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역을 넓혀가며 자유롭게 활보하는 구찌는 정말 요즘 세대들이 열광할 만한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갈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영국의 위대한 유산은 의회 민주주의, 스카치 위스키, 그리고 버버리 코트다라는 말이 있어요. 듣고 있으면 수긍이 가며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는데요. 이 말은 놀랍게도 버버리의 창시자가 한 말입니다. 아니, 영국을 대표하는 세 가지 아이템 중 하나로 자신이 만든 버버리 코트를 직접 포함시키다니 이 찌를 듯한 자부심이 조금 당황스럽지만 그만큼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고 할 수 있죠. 네, 버버리는 영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맞아요. 이 버버리 레인코트를 입은 중년 신사가 이 안개 낀 우중충한 런던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저절로 그려질 정도니까요. 하지만 버버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올드한 이미지로 패션의 뒤안길로 빠지는 듯한 모양새였어요. 근데 현재는 젊고 새로운 이미지로 변신해 다시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말 그대로 불사조 같은 브랜드, 버버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버버리의 창립자인 토마스 버버리는 1856년 21살이 되던 해 햄프셔 지방에 자신의 이름을 딴 작은 포목상을 오픈했어요. 사냥, 낚시 등 이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직물들을 주로 취급했고 약 20년에 걸쳐서 종업원이 70여 명에 이르는 튼실한 회사를 세웠죠. 그러다가 버버리는 1879년 개버딘이라는 신소재를 개발해냅니다. 버버리는 평소 농부와 목동들의 작업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스모프록이라는 원단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방수성 또한 좋았죠. 연구 끝에 버버리는 최상급의 이집트산 면에 이 방수 코팅 기술을 더하고 이 튼튼하면서 통풍이 잘 되는 특수직물인 개버딘을 개발했어요. 나아가 이 버버리는 이 개버딘 소재를 활용한 레인코트를 선보였는데 이게 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비가 자주 오고 습한 이 영국 기후에 정말 딱이잖아요. 이 레인코트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또 이 버버리의 두 아들이 사업에 합류하면서 버버리는 이 개버딘 공장을 세워서 대량 생산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런던 헤이마켓에 버버리 매장을 오픈했죠. 이것이 지금의 브랜드 버버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버버리의 개버딘 소재 레인코트는 군복에도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1차 세계대전 때는 이 버버리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트렌치 코트가 등장했습니다. 참호전쟁의 조건에 적절한 코트가 필요했는데 이 목에서 무릎까지 감싸주고 또 손목 부위를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조일 수 있으며 단추가 없이 이중벨트로 허리를 두르는 디자인의 트렌치 코트는 말 그대로 야전 참호용 코트였어요. 트렌치 코트는 영국군에게 무려 50만 벌 이상이 납품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대한 군인들은 이 트렌치 코트를 자식들에게 물려줬는데 버버리는 바로 이렇게 대중들에게 유행하기 시작했죠. 전쟁 후 버버리는 원피스, 코트 등의 의상, 가방, 시계, 향수 등 제품을 보다 다양화하면서 영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확고하게 해나갔어요. 영국에 여행 온 사람들은 이 버버리 매장 앞에서 줄 서 제품을 구매하기 바빴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버버리는 이 클래식하고 올드한 이미지로 하얀길을 걷는 듯 했죠. 그러나 새로운 CEO,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영입과 새로운 세대의 시선을 맞춘 이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버버리 레인코트는 오픈카를 모는 당대 트렌드 세터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 개버딘 소재가 오픈카를 몰 때 부는 이 맞바람을 막아줬기 때문이죠. 또 1900년대 초반에는 노르웨이의 북극 탐험가 난센, 또 남극 탐험의 아문젠 등 이 유명 탐험가나 비행사 등이 즐겨 찾았고 특히 텐트 소재로도 많이 사용됐어요. 하지만 뭐니 해도 이 버버리 레인코트는 영국 왕실의 지대한 사랑을 받았어요. 영국의 국왕이자 멋쟁이로 잘 알려진 에드워드 7세가 이 버버리 개버딘 레인코트를 즐겨 입었어요. 에드워드 7세는 밖으로 나서기 전 집사에게는 내 버버리를 가져오게 라고 말을 해서 이 덕분에 이 버버리는 이 버버리 레인코트를 대표하는 새로운 패션 용어가 되었어요. 1983년에는 당시 영국의 아이콘이었던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비가 이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찍혔는데 이때 이들은 베이지 컬러의 버버리 레인코트를 입고 있어 화제가 되었죠.
이 왕실의 버버리에 대한 이 같은 사랑은 1955년 영국 여왕이 버버리에게 왕실 인증 마크를 부여하게 이르러요. 영국 왕실은 왕실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품을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하는데, 이때 지정된 제품에는 왕실 인증 마크를 부여해요. 일종의 인증서인 거죠. 브랜드 버버리를 존재하게 한 1등 공신은 당연 트렌치코트죠. 현재 버버리에서 생산하는 트렌치코트는 54장의 조각, 36개의 단추, 4개의 버클, 4개의 금속고리 등 이 재단에서부터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1차 세계대전 기간에 만들어진 트렌치코트와 거의 같은 구조로 만들어져요. 하지만 스타일은 트렌드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죠. 매 시즌 새로운 소재와 컬러, 디자인을 적용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1924년 버버리는 본인들의 또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를 탄생시켰어요. 바로 버버리 체크. 이 스코틀랜드의 전통 문양인 타탄 체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이 특유의 체크는 처음엔 이 트렌치 코트의 안감으로 사용되었어요. 근데 인기가 마구 치솟아 체크는 안감이 아닌 겉감으로 모자, 가방 등의 소품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이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움을 꾀하던 버버리는 이 그래픽 디자이너 피터 세빌과 함께 새로운 로고와 모노그램을 론칭했어요. 이 모노그램은 반복되는 TV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TV는 창업자인 토머스 버버리의 이니셜이에요. 한층 젊어진 디자인으로 버버리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죠. 2006년 안젤라 아렌츠가 버버리 최고 경영자로 취임하면서 이 보수적인 버버리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먼저 트렌치 코트에 300여 개의 옵션을 만드는 획기적인 리뉴얼을 단행해서 이 버버리의 젊음을 불어넣었죠. 그리고 명품 브랜드 중에서 거의 최초로 디지털 마케팅을 도입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시작은 버버리 키시스 프로젝트예요. 구글과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 버버리 어플을 사용해 자신의 입술 모양을 인식시킨 후 봉투에 봉인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일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 캠페인은 215개국에서 참여했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죠. 또 버버리는 2009년 9월 상반기 컬렉션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는 등 이 패션계에서는 전례 없던 행보를 펼치고 있죠. 버버리는 모델을 기용하는데도 이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2009년 영국이 낳은 스타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 이 엠마 왓슨을 모델로 기용해서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었고, 2014년 영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이자 멋진 외모의 데이비드 베컴의 둘째 아들 로미오 베컴을 버버리 모델로 데뷔시켜 화제를 낳았죠. 또 2017년에는 배우 주드로의 딸이자 모델인 아이리스 로를 버버리 뷰티 모델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버버리와 우리나라가 얽힌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경북 안동 지역에 버버리 찰떡이 있어요. 80여 년간 사랑받아온 역사 깊은 떡이죠. 찹쌀로 만든 네모난 떡에 콩과 팥, 깨 등의 고물을 넉넉하게 묻힌 것이 특징이에요. 이 찰떡을 만든 농업회사인 버버리 찰떡은 지난 2013년 상표 등록을 출원했어요. 하지만 특허청은 출원을 거절했어요. 이유가 특정 또는 유사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등록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였죠. 사실 버버리 찰떡의 버버리는 벙어리의 안동 지역 사투리예요. 버버리 찰떡 입장에선 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이 단어를 이제 와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정말 기가 막혔죠. 결국 버버리 찰떡은 불복 심판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 버버리 찰떡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자주자주 먹어줘야겠어요. 버버리는 이 트렌치 코트 디자인이나 체크 무늬가 너무 유명해 종종 이 짝퉁으로 인한 소가리를 해요. 특히 버버리 체크 무늬 같은 경우는 상표 등록을 해놓아 국제적으로 소송이 잦아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쌍방울, 빈폴, 제로투세븐, LG패션 등 꽤 여러 업체와 체크 무늬 관련 상표권 소송이 있었어요. 천안에서는 놀랍게도 한 노래방이 버버리와 소송이 있었죠. 노래방 이름이 다름 아닌 버버리 노래방이었기 때문이에요. 한 8년 정도 사용해온 이름인데 이 버버리 노래방은 소송에서 패소해 더 이상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과 몇 년 전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난 후 전 세계적으로 북한 열풍이 일었어요. 북한의 먹거리, 디자인, 패션 등 이때 북한의 생활상이 외신을 통해 쏟아졌는데요. 이 북한 고위층 자녀들의 패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버버리 트렌치 코트에 하이힐을 신고 한 손에는 명품백이나 휴대폰을 든 모습이 대부분이었죠. 북한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버버리의 매력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씁쓸한 건 북한에서도 버버리 짝퉁이 활기를 친다는 속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버버리 트렌치 코트라고 하면 영화 영웅 본색이 먼저 떠올라요. 이 주윤발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나왔는데 이 큰 키를 휘감고 있는 트렌치 코트가 얼마나 분위기 있었는지 몰라요. 이 가을엔 정말 이 버버리 트렌치 코트가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 아닐까 해요. 한때는 분명 이 고루하고 올드한 브랜드로 치부되었던 버버리는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 중심에는 새로운 소비층인 밀레니엄, 또 나아가 MZ세대의 취향을 읽고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죠. 브랜드들의 변화의 노력은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버버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랜 역사의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감각과 도전 정신으로 무장해 또 다른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버버리의 선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꼼떼가르송. 이름만 들으면 프랑스 브랜드 같은데 알고 보면 일본 브랜드죠. 등장 이래 일본 패션계를 넘어 파리 패션계까지 장악하며 전위적인 일본식 안티 패션으로 신선한 충격을 던진 이 꼼떼가르송은 지금도 수많은 패션 피플들에게 영감을 선사하며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된 실루엣에 모든 형식을 깨부순 듯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이 패션이란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마성의 브랜드 꼼떼가르송의 브랜드 스토리를 알아볼게요. 꼼떼가르송은 일본의 디자이너 레이 가와쿠보가 설립한 패션하우스예요. 1942년 도쿄에서 태어난 레이 가와쿠보는 게이오 대학교에 진학해 미술과 문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에는 일본의 유명 섬유 회사인 아사히 카세이에 취직해 마케팅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 스타일리스트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 일본 최초의 패션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한 것은 이게 아니었어요. 스타일리스트로서 수많은 옷을 다루면서도 정작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스타일의 옷을 찾아낼 수가 없어 종종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직접 옷을 만들고 싶어졌죠. 패션 교육을 정식으로 받아본 적이 없었지만 레이 가와쿠보는 과감하게 옷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 꼼떼가르송을 론칭했죠. 프랑스어로 소년처럼이라는 뜻을 지닌 꼼떼가르송은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 여성적인 실루엣에 몸에 핏되는 패션이 주를 이루던 당대 패션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룩을 제안했거든요. 구겨지거나 해진 듯 구멍이 난 패브릭, 과장되거나 비대칭을 이루고 있는 디자인에 이 블랙이 강조되는 등 파격적이고 전위적이었죠. 심지어 그녀의 패션을 즐겨 입는 사람들을 통칭해 카라스족, 우리말로 까마귀족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예요. 꼼떼가르송은 1975년 도쿄 컬렉션에 성공적으로 입성하게 되고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어요. 건축가 타가오 가와사키가 작업한 스토어는 이 갤러리와 같은 인테리어와 동선을 지니고 또 의상을 예술 작품처럼 디스플레이해 놓아 이 또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뭐하나 이 기존의 틀을 따르지 않는 꼼떼가르송의 철학이 공간에도 이렇게 묻어났어요. 1978년에 꼼떼가르송은 원모 라인을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됐어요. 1981년 동양 디자이너로 최초로 파리 컬렉션에 서게 됐거든요. 꼼떼가르송은 이때 블랙과 무채색을 주로 사용하고 해진 듯한 낡은 패브릭, 풀어헤친 듯한 디자인 등 이 전례 없는 안티 패션, 해체주의를 모티프로 한 컬렉션을 선보였고 파리 패션계는 이 기이한 일본식 아방가르드 패션에 충격을 받고 맙니다. 당시 파리는 여성적이고 섬세한 의상이 유행이었는데 이 난데없이 나타난 일본발 검은색 포스에 정말 히로시마 시크라는 이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였죠. 찬반 여론의 대비가 강렬했어요. 레이 가와쿠보의 스타일이 패션이냐 넉마냐 말이 많았지만 후에는 추의 미학이라는 아름다운 용어로 해석되었습니다. 패션의 중심 도시 파리에서 활약하게 된 꼼떼가르송은 꼼떼가르송 옷무, 꼼떼가르송 셔츠, 꼼떼가르송 등 15개 이상의 다양한 라인을 펼쳐 보이며 브랜드의 진화를 이룩하게 돼요. 현재 꼼떼가르송은 레이 가와쿠보를 비롯해 주니어 와타나베, 구리하라 다오, 후미토 가뉴의 4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자 1개 이상의 라인에 관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꼼떼가르송은 패션 피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라인이 따로 있어요. 바로 2002년에 론칭된 스트리트웨어 꼼떼가르송 플레이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눈이 달린 하트 모양의 재기발랄한 로고가 특징이죠. 폴란드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필리프 파고프스키가 디자인한 이 하트 로고는
플레이 라인 의상과 소품, 신발 전반에 톡톡 튀는 모습으로 삽입돼 있어요. 집업과 후디, 티셔츠, 가디건 등의 와펜 형태로 부착돼 있거나 아니 의상 자체에 프린트돼 있죠. 플레이 아트는 처음에 빨간색 위주로 나오다가 녹색, 보라색, 검은색 등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표현됐어요. 때문에 컬러별, 디자인별로 모으는 마니악층이 생겨났다고 해요. 이 매력 만점의 꼼떼가르송 플레이 제품들은 한때 일본에 여행을 가면 반드시 사와야 하는 아이템으로 손꼽히기도 했죠. 고전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며 이 창의적인 꼼떼가르송의 스타일은 전문 디자이너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선사했어요. 마틴 마르지엘라 등 현재 패션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디자이너들도 종종 레이 가와코보에게서 영감을 얻는다고 말하곤 해요. 주니어 와타나베를 비롯해 사카이의 아베 치토세, 칼라의 아베 주니치 등 이 현재 패션계에서 주름 잡고 있는 이들 또한 꼼떼가르송 출신이죠. 꼼떼가르송은 여타의 브랜드들이 협업하고 싶어하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스웨덴의 H&M이 협업한 최초의 아시아 패션 브랜드가 꼼떼가르송이었죠. 사실 이 형식을 탈피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즐기는 꼼떼가르송은 경계 없는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왔어요. 리바이스, 노스페이스, 슈프림, 컨버스, 나이키, 반스 등의 캐주얼 브랜드부터 몽클레어,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 브랜드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채롭죠. 또 코카콜라, 또 핀란드의 유명 가구 브랜드인 아르텍 등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도 협업했어요. 이 중 세계의 만남으로 칭송받았던 슈프림과의 협업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년 펼쳐지고 있어 출시되는 매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첫 등장은 2012 봄, 여름 컬렉션, 후드, 티셔츠, 셔츠, 신발 등 총 6가지 품목이 출시됐는데 이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슈프림의 박스 로고가 들어간 폴카도트 후드와 티셔츠였어요. 특히 이 로고를 좌우로 반전시켜 앉힌 슈프림의 도전이 신선했죠. 꼼떼가르송과 신발 브랜드의 협업은 언제나 흥미로워요. 제일 잘 어울리는 브랜드는 당연 컨버스. 이 클래식한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척 테일러의 실루엣에 이 꼼떼가르송의 장난스러운 하트 로고가 앉혀진 모습이 정말 이 소장욕을 뿜뿜 일으키죠. 브랜드가 아닌 영국의 전설 비틀즈와의 협업 또한 감성적이었어요. 비틀즈를 대표하는 이 녹색 사과 모티프를 적절히 활용한 게 특징이죠. 저는 비틀즈와 꼼떼가르송의 로고가 들어간 심플한 반팔 티셔츠가 좋았어요. 블랙핑크 제니가 잘 입는 티셔츠로도 알려져 있죠. 꼼떼가르송이 코카콜라와 협업해 출시한 한정판은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이 하트 로고가 과감하게 적용된 디자인이 이 코카콜라가 협업한 어떤 다른 제품들보다 힙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역시 꼼떼가르송과 여러 브랜드들과의 협업 결과물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요. 그중 구찌 10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협업이 가장 관심이 가요. 꼼떼가르송과 구찌와의 만남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과거 PVC 토드백을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블랙 컬러의 PVC 쇼퍼 토드백을 출시했어요. 가방에 가죽이 아니라 PVC 소재를 차용하고 또 백 중앙에 이 구찌를 상징하는 그린과 레드 스트라이프 리본을 덧붙인 게 이 두 브랜드의 성격을 적절히 매치시킨 것 같아요. 물론 예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꼼떼가르송은 찾아보니 재미난 일화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여배우 윤여정의 패션에 등장한 꼼떼가르송이었죠. 배우 윤여정은 오스카 시상식 백스테이지에서는 물론 시상식 후 입국할 때 모두 이 카키색 항공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이 멋스러운 항공 점퍼가 바로 꼼떼가르송과 알파인더스트리의 협업 제품이었어요. 이 젊은 층이 주로 입는 제품이었는데도 배우 윤여정에게도 찰떡같이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이 꼼떼가르송의 의상은 이보다 1년 먼저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시상식 무대에도 올랐더라고요. 바로 영화 기생충의 총괄 프로듀서인 CJ 이미경 부회장이 입고 무대 위로 올랐던 자켓이에요. 이미경 부회장이 오래전부터 소장해왔던 꼼떼가르송 자켓에 이 검은색 테이프를 여러 개 덧대 리폼한 것이었죠. 기생충 영화 포스터에 사용된 이 검은색 테이프를 오마주한 시도였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에는 꼼떼가르송 거리라는 것이 있죠. 한남동 제일기획 건물부터 한강진역에 이르는 길로 현재 강북 최대의 부촌 상권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2010년 8월에 꼼떼가르송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서며 이 상권이 발달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 꼼떼가르송의 브랜드 파워에 사실 조금 놀랐는데요. 꼼떼가르송은 한때 국내에 일었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서도 비교감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물론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해서 일본 태생 브랜드인지 모르는 이들도 있었다지만 무엇보다 이 MZ세대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라 가능했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이니 키.
물론 패셔니스타답게 그의 집에는 꼼떼가르송 의상이 여러 벌 있겠지만 알고 보니 키에 가장 가까운 곳에 꼼떼가르송이 있더라고요. 키우고 있는 강아지 2마리의 이름이 꼼떼가르송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넘나드는 것을 즐기는 꼼떼가르송은 2018년 40년 역사를 기리기 위해 새로운 로고 CDG를 선보이며 새로운 라인을 출시했어요. 그리고 지난 11월 더 현대 서울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어 이 CDG 로고를 과감하게 부각시키는 공간을 연출했죠. 어찌나 컬트적인 분위기던지 이 광고 속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어요. 전 언제나 디자인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관습이나 규칙, 기준은 무시해버리죠라는 이 레이 가와쿠보의 말처럼 이 브랜드 안에 갇히기보다 끊임없는 변화와 창조를 위해 노력하는 꼼떼가르송의 내일은 또 어떻게 다른 모습일지 기대해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다이아몬드 팔찌 한 쌍이 지난 11월 9일 스위스 제나바에서 진행된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됐어요. 다이아몬드 112개, 140에서 150 캐럿으로 이루어진 이 팔찌의 낙찰가가 얼마였을까요? 무려 96억 원. 이 헉소리 나는 가격의 팔찌가 과연 누구의 품에 갔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런 고가의 다이아몬드가 아니더라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 보석의 찬란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보석 선물의 계절인 연말에 맞춰 화려한 보석 브랜드 까르띠에를 만나볼게요. 프랑스 태생의 160년 된 브랜드 까르띠에의 창시자는 루이 프랑쉐즈 까르띠에. 1819년 화약통을 제조하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이 손재주가 남달랐던 그는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보석 세공을 배우기 시작했죠. 성인이 된 후 까르띠에는 프랑스에서 전설적인 기술의 소유자로 평가받던 아돌프 피카드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이 세공 기술을 배웠고요. 1847년 아돌프 피카드가 사망하자 그의 아틀리에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메종 까르띠에로 아틀리에의 이름을 바꾸며 새롭게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1850년대는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또 나폴레옹 3세가 즉위하면서 안정화되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프랑스의 왕족과 귀족들은 화려하게 꾸미고 파티를 즐겼는데 이 때문에 보석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죠. 그러던 어느 날 나폴레옹 3세의 사촌이자 당시 사극의 여왕이었던 마틸드 공주가 메종 까르띠에를 방문했고 뛰어난 세공 기술의 까르띠에 제품에 반하게 됐어요. 그녀의 입소문 덕분에 까르띠에 제품들은 이 프랑스 귀족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1850년대 말에는 이 메종 까르띠에가 프랑스 왕실의 공식 주얼리 납품업체가 되기 이르렀죠. 이 같은 여세에 힘입어 메종 까르띠에는 파리 상류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대로 9번가로 숍을 옮기면서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가족 경영으로 운영해온 까르띠에는 아들의 아들을 거쳐 이 브랜드를 글로벌하게 키워갔고 1900년대 초에는 영국, 미국으로 성공리에 진출했어요. 특히 1902년 이 까르띠에는 그해 진행될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을 위한 27개의 티아라를 주문받았어요. 다행히 성공리에 수행했고 이에 대단히 만족한 에드워드 7세는 2년 뒤인 1904년 까르띠에를 영국 왕실의 공식 보석 납품업자로 임명했죠.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 왕실을 차례로 매료시킨 까르띠에는 벨기에, 스웨덴 등 유럽 전역의 왕실에서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까르띠에는 보석상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시계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까르띠에는 놀랍게도 이 시계 역사에 한 획을 긋습니다. 세계 최초로 손목시계를 개발했거든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이 평화로운 베레포크 시대였던 당시 거리에는 아름다운 복장의 신사손녀가 넘쳐났어요. 특히 신사들은 양복 조끼 주머니에 회중시계를 차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죠. 까르띠에는 이때 보석뿐만 아니라 이 보석 세공 기술을 적용한 벽시계, 탁상시계 등 시계 작업을 종종 해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루이 까르띠에의 친구인 브라질 출신의 비행사 알베르토 산토스 뒤몽이 제안을 하나 했어요. 비행 중 시간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손목에 고정되는 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말이죠. 까르띠에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1904년에 탄생한 것이 시계 산토스였어요. 알베르토 산토스 뒤몽은 비행할 때마다 이 시계를 항상 착용했고 남성들은 이때부터 손목시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손목시계 열풍에 까르띠에는 1907년 스위스의 시계장인 에드몽 예거와 무브먼트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고 1911년부터 손목시계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죠.
1914년 루이 까르띠에는 코코 샤넬의 소개로 연인이 된 잔느 투생을 위해 펜도라는 여성용 손목시계를 만들었어요. 이 보석으로 구현된 화려한 펜도 장식이 특징이에요. 또 세계 1차 대전 당시 활약한 프랑스의 르노 탱크에서 모티프를 얻어 1919년에는 탱크 라인을 선보였습니다. 보석에 이어 시계까지 성공리에 선보여온 까르띠에는 가족 경영으로 세대를 거쳐가며 브랜드를 운영해오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며 경영권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위임하기 시작했어요. 전문 경영인들 손에서 이 브랜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까르띠에는 현재 리치몬드 그룹 산하에 있으며 향수, 가방, 필기구 등 영역을 확대해가며 과거의 명성과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성들은 프로포즈 반지로 기왕이면 빨간 박스, 까르띠에 제품을 받고 싶다는 설문 결과를 남겼는데요. 프로포즈하니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모나코의 왕비 그레이스 켈리. 그녀 역시 모나코의 국왕 레니에 3세에게 프로포즈를 받을 때 까르띠에의 반지를 받았다고 해요. 레니에 3세는 까르띠에의 특별 주문에 이 반지를 제작했는데 10.47캐럿의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중앙에 있고 양옆으로 바케트 컷의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디자인이었어요. 가격은 무려 45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1956년 이 세기의 결혼식 당시에도 까르띠에가 제작한 티아라와 보석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이 티아라는 총 49캐럿의 이 커다란 루비 세 피스 옆으로 다이아몬드가 화려하게 장식돼 있었죠. 총 58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만든 목걸이 또한 화제였습니다. 미국의 영부인이었던 제클린 오나시스는 제키룩을 만들 정도로 유명한 패셔니스타였죠. 이 제키룩에도 까르띠에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엔 보석이 아니라 시계. 1962년경에 제조된 탱크 워치죠. 작은 크기의 사각형 모양이고 옐로 골드로 된 제품이에요. 무브먼트는 기계식 수동 칼리버였습니다. 제클린 여동생 남편 라즈일 폴란드 왕자한테 선물 받은 거였어요. 제클린은 생전에 이 시계를 무척 아꼈어요. 파파라치 컷에도 자주 등장할 정도였죠. 사후에는 라즈일 패밀리가 보관해오고 있다가 지난 2017년 크리스티 뉴욕 경매의 출품에 화제를 낳았어요. 예상 낙찰가가 1억 3천 정도였는데 4억이 넘는 금액이 낙찰됐죠. 그런데 제클린 시계의 새로운 주인에 많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바로 킴 카드시안, 제키의 팬이었나 봐요. 까르띠에는 당연히 헐리우드 스타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아왔어요. 까르띠에 역사에 굵직한 한 줄을 남긴 여배우가 있어요. 바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녀의 여러 남편 중 한 명이었던 리처드 버튼이 엘리자베스에게 선물하기 위해 까르띠에로부터 69.42캐럿의 다이아몬드를 구입했어요. 당시 리처드 버튼은 이 다이아몬드 값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거든요. 다이아몬드 역사상 흔치 않은 이 100만 달러를 넘기는 거래였다고 해요. 영화 오션스 8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앤 해서웨이가 영화에서 착용하고 나왔던 다이아 목걸이가 있어요. 굉장히 볼드한 디자인이었는데 이 또한 까르띠에 제품입니다. 이름은 잔느 투상이에요. 1931년 자크 까르띠에가 디자인한 이 제품은 당시 인도 국왕을 위해 만들었던 목걸이였고 이 까르띠에 수석 디자이너였던 잔느 투상을 오마주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어요. 남성용으로 제작된 거라 크기가 거대하고 무거웠어요. 자크 까르띠에는 이 목걸이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컬러의 다이아몬드 폭포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설명만 들어도 이 목걸이가 얼마나 풍성하고 화려했을지 가늠이 가죠. 까르띠에 제품은 우리나라의 많은 셀럽들도 즐겨 찾아요. 최근에 화제가 된 제품이 있어요. 바로 식빵언니, 김연경 선수의 목걸이죠. 지난 도쿄올림픽 경기 내내 착용하고 있어서 한때 또 이 인터넷 검색창을 김연경 목걸이가 뜨겁게 달궜거든요. 바로 까르띠에의 러브 목걸이였죠. 1970년대 뉴욕에서 론칭한 까르띠에 러브 컬렉션 중 하나고 다이아몬드 2개가 세팅되어 있어요. 체인이 2줄인 것 또한 특징이죠. 300만 원대인데 김연경 선수가 팬들에게 선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에 까르띠에 편의점이 오픈해 SNS를 뜨겁게 달궜어요. 아니 까르띠에가 난데없이 편의점을 오픈했다니 웬 말일까 싶었지만 알고 보니 당시 론칭한 까르띠에의 새로운 컬렉션 저스트 앤 클루의 마케팅 행사였다고 해요. 건물의 1층은 편의점, 2층은 저스트 앤 클루의 쇼룸이었죠. 그런데 이 편의점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10만 원짜리 컵라면, 캐비어 아이스크림, 또 시중에서도 구하기 어렵다는 티세트 등 일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이상의 것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10만 원짜리 컵라면은 가격에서 다들 뜨아했지만 이 뚜껑을 열어보면 유명 레스토랑 식사권이 담겨 있었어요.
이 일본 문화 중 하나인 편의점을 까르띠에 방식으로 풀어낸 행사였는데 나름 유머러스하고 또 신박했던 행사라 아직까지도 화제되고 있죠. 까르띠에는 하이엔드 보석과 시계의 대명사로 불리지만 은근히 라이프 스타일에도 관심이 많아요. 마케팅 이벤트를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적으로 풀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도자 소재의 트레이와 화병, 티보가나, 저금통 등 라이프 스타일 용품들도 판매하기 시작했죠. 까르띠에 특유의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무척 고급스러워요. 앞으로 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길 기대하게 되네요. 어느덧 연말이에요.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즌이죠. 이때 누군가가 까르띠에 보석과 시계를 선물해준다면 정말 감동일 것 같아요. 물론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한 선물로 준비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전할 이 애정을 담을 선물로도 준비할 수 있지만 왠지 연말에 선물로 받으면 기쁨이 2배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들 같은 마음 아니실까요? 저는 이 까르띠에 라이프 스타일 제품 중 이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세트도 특별해 보였어요. 딱 이맘때 선물할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보석 선물이 부담된다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 제품들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름다운 반짝이는 선물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래요.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은 카톨릭과 이슬람 문화가 섞인 절묘한 아름다움을 지닌 곳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의 여행지로 손꼽는 이 아름다운 성을 컬렉션 이름으로 지닌 보석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방클리페 나펠. 네잎클로버를 연상시키는 모양의 아람브라 컬렉션으로 사랑받아오고 있죠. 오늘 브랜드 스토리의 주인공은 방클리페 나펠입니다. 까르띠에, 불가리, 티파니 앤코, 쇼메와 함께 5대 보석 브랜드로 불리는 방클리페 나펠의 시작은 놀랍게도 사랑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보석공의 아들 알프레드 방클리프와 원석을 다루는 보석 무역업자의 딸 에스테 라펠이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고 1896년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이 두 가문의 결혼은 양가의 노하우를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됐고 1906년 알프레드 방클리프는 보석 감정사였던 처남 샤를 아펠, 줄리앙 아펠과 당시 사교계의 중심지였던 파리 방동가 22번지에 주얼리 하우스를 오픈했어요. 이름은 방클리페 나펠, 각 가문의 성을 따서 지었죠. 두 가문의 운명적인 사랑으로 탄생한 브랜드인 만큼 이 브랜드 철학은 사랑,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방클리페 나펠은 오픈하자마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귀족들과 사교계 인사들, 또 러시아와 미국 부유층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당시는 남녀 할 것 없이 차림새를 호사스럽게 꾸미는 것이 유행이었거든요. 이 구두끈에 다이아몬드로 장식하는 패션 문화가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방클리페 나펠만의 섬세하고 화려한 보석들이 당시 패셔니스타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1908년 방클리페 나펠은 첫 주문 제작을 받았어요. 미국 출신의 카페트 제조업 상속자인 유진 히긴스는 그의 증기선 바루나를 미니어처 보석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방클리페 나펠은 흑단, 금, 루비, 옥 등을 이용해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바루나를 미니어처로 성공적으로 제작했어요. 그리고 1925년 현대장식 미술 및 산업국제박람회에서 293개의 루비 장미와 463개의 다이아몬드, 108개의 에메랄드가 촘촘히 박힌 방클리페 나펠의 로즈 브레이슬릿이 그랑프리를 수상했죠. 이를 계기로 방클리페 나펠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돼요. 1933년에는 방클리페 나펠이 세계 최고의 주얼리 하우스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했어요. 바로 미스터리 세팅. 보석을 표면에서 봤을 때 원석을 지지해주는 발인물이 보이지 않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덕분에 최고급 원석 본연의 광채와 빛깔을 극대화시킨 아름답고 완성도 높은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었어요. 미스터리 세팅은 지금까지도 방클리페 나펠을 대표하는 기술로 불리고 있어요. 이후 방클리페 나펠은 미국, 뉴욕 등으로 진출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오다 2001년 까르띠에, 바쉐론 콘스탄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스위스의 리치몬드 그룹에 인수됐어요. 방클리페 나펠은 디자인의 미적 가치를 인정받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어요. 자연, 문화, 동화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많죠. 나비, 장미, 동물 등을 모티프로 한 디자인은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어요. 발레 작품인 백조의 호수와 호두까기 인형에서 영감을 받은 프리시오 컬렉션도 유명하죠. 그러나 방클리페 나펠을 대표하는 컬렉션은 따로 있어요. 바로 아람브라 컬렉션.
스페인 남쪽 그라나다 지역의 무어 왕조가 세운 아람브라 궁전이 모티프가 되었어요. 아람브라 궁전은 스페인의 마지막 이슬람 왕조인 나스르 시대에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진 신비로운 궁전이에요. 이 벽면 곳곳이 특유의 네잎클로버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반클리프 아펠의 아람브라 컬렉션 역시 이 네잎클로버처럼 4개의 동그란 꽃잎을 한 모양이에요. 1968년에 처음 출시됐고 원석을 깎아 4개의 꽃잎을 만들고 원석의 가장자리는 작은 금구슬로 촘촘하게 장식한 모양이죠. 꽃잎은 각각 건강, 부, 진실한 사랑, 행운을 상징해요. 아람브라 컬렉션은 출시되자마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링 아이템이 됐어요. 처음에는 옐로 골드 펜던트가 있는 긴 목걸이 형태로 출시됐는데 이후 다양한 길이와 형태의 목걸이를 비롯해 귀걸이, 반지 등의 시리즈가 출시됐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때 배우 윤여정이 스페인을 배경으로 했던 윤식당2에서 아람브라 컬렉션의 검은색 귀걸이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나와 깊은 인상을 남겼죠. 유명 명품 보석 브랜드들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유럽 귀족과 왕실, 세계적인 배우와 셀럽 등의 비호 아래 성장해 올 수 있었어요. 반클리프 아펠도 마찬가지죠. 유부녀인 심슨 부인과의 결혼으로 왕위를 내려놓은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그녀를 위해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콩트라드 마리아주 팔찌를 선택한 것을 비롯해 모나코의 국왕 레니의 3세는 그레이스 켈리와의 약혼을 위해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특별 예물 세트를 주문했어요. 반클리프 아펠은 이때를 계기로 모나코 왕국의 공식 주얼리 공급 브랜드로 지정되었죠. 또 그레이스 켈리의 딸인 캐롤린 공주는 결혼식 때 반클리프 아펠의 다이아몬드 티아라를 착용했어요. 제클린 케네디는 케네디 전 대통령, 오나시스와의 결혼식 모두에서 반클리프 아펠의 결혼 반지를 예물로 받았고 또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38살의 소녀를 보게 돼 할머니가 됐는데 이때 남편 리처드 버튼은 테일러에게 할머니가 된 기념으로 반클리프 아펠의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1967년에는 반클리프 아펠이 이란 팔리비 왕조의 왕비 즉위식에 착용할 티아라를 제작해서 화제를 낳았어요. 티아라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등 1541개의 보석으로 장식된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이었어요. 반클리프 아펠이 지금까지도 자랑스러워하는 작품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2003년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반클리프 아펠의 팔찌를 차고 여우주연상을 수상해 함께 빛이 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유명 인사들이 반클리프 아펠을 즐겨 착용하지만 요란하게 유명세를 탄 건 바로 한동안 세간을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던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 때였죠. 당시 신정아가 반클리프 아펠의 주얼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네요. 찬란한 보석 역사를 써온 반클리프 아펠은 시계로도 큰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어요. 반클리프 아펠은 1920년대부터 이 보석으로 장식된 팔찌 형태의 화려한 주얼리 워치를 제작해오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1935년에 선보인 까데나 워치죠. 그 시계 라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에스텔 아펠의 조카인 피에르 아펠이 있어요. 이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그는 유명인, 사교계 인사들과 두루 교류했고 또 스타일리시한 패션 감각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죠. 평소 디자인과 건축을 사랑했을 정도로 이 미적 감각 또한 투철했던 피에르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춘 시계를 직접 제작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완성된 시계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무척 좋아했던 거예요. 이를 계기로 반클리프 아펠은 1949년 워치 컬렉션인 피에르 아펠을 새롭게 출시했어요. 이 시계는 기본적으로 얇고 가벼운 케이스가 특징이에요. 바로 전 시대의 화려하고 과장된 아르데코 스타일과 정반대의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었어요. 심플하고 단순한 디자인이었죠. 그리고 피에르 아펠이 최초로 고안한 T자형 러그를 장착하고 있었어요. 이후 참워치, 아람브라 워치 등 반클리프 아펠의 시계 라인은 컬렉션을 이루며 발전해 오다가 2007년 포에틱 컴플리케이션 시리즈가 출시되며 시계 컬렉션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게 됐어요. 이 미적인 극치를 달리는 이 시리즈는 이름에 있는 포에틱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중 특히 아펠 퐁테자무르 워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예요. 파리를 배경으로 은은한 달빛 아래 다리 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기에 조금씩 다가서는 장면을 로맨틱하게 구현한 시계인데요. 이 로얄 블루빛의 배경색을 표현하기 위해 이 시계장인들이 정말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여 수작업으로 완성했어요. 한편 반클리프 아펠은 2012년 보석학교인 넷골 반클리프 아펠을 설립해서 운영해오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예술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비롯해서 장인의 노하우가 담긴 세팅 기술, 보석 시계 등의 내용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죠.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닌 반클리프 앤 아펠의 장인들이 길러낸 이 후학들이 앞으로 새롭게 써나갈 보석 역사가 기대되네요. 시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컬렉션을 선보여온 반클리프 앤 아펠은 세계 곳곳에서 전시를 개최하며 대중들과 소통해왔는데요. 놀랍게도 샴페인과 협업한 적이 있어요. 마릴린 먼로가 사랑했던 샴페인으로 잘 알려진 파이퍼 하이직이 200주년을 기념해 병 디자인 협업을 의뢰했거든요. 이 금과 다이아몬드로 꾸며진 병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저라면 아까워서 샴페인을 오픈하지도 못하고 병째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말이죠. 이 혁신적인 기술력과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하이주얼리의 입지를 굳건하게 다져오고 있는 반클리프 앤 아펠이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봅니다. 그래, 나도 많이 좀 해보자. 일단 많이 좀 해보자. 한 손에 5개 막 이러고. 안녕하세요. 취향과 안목을 위한 선택 송정림 편집장입니다. 멋부리고 싶은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쵸? 멋부리고 싶을 땐 일단 쇼핑샵. 쇼윈도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뭐 가방, 구두, 원피스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팔찌 하나를 구입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한동안 두꺼운 스웨터 속에 감춰져 있던 팔목이 점점 드러나는 시기잖아요. 팔목에서 블링블링 황금빛 호사를 한번 누려보자 싶었죠. 요즘 팔찌가 워낙 인기라 유명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디자인의 팔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볼드한 스타일의 팔찌가 좀 많은 편이라 이번에는 다른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품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원하는 스타일부터 정했죠. 첫째, 데일리 아이템. 매일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었으면 했고요. 둘째, 꾸안꾸. 기왕이면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럽게 팔목에서 엣지가 느껴졌으면 했어요. 셋째, 안정적인 착용감. 일할 때도 많이 차고 있을 거니까 팔목에 부담을 주거나 불안감이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이 3가지 조건에 맞는 팔찌를 찾아 몇몇 유명 브랜드의 신제품을 살펴봤는데 제 마음에 훅 들어온 제품이 바로 티파니 앤코의 티파니 T1 네로우 힌지드 뱅글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설레는 티파니 블루박스에 살포시 담겨있는 티파니 T1 네로우 힌지드 뱅글은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목걸이, 귀걸이 등 다양한 액세서리들과 쉽게 매치할 수 있도록 18K 골드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티파니 앤코의 티파니 T1 네로우 힌지드 뱅글은 티파니 블루박스 안에 네이비 케이스에 우아하게 담겨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티파니 블루 주얼리 파우치도 함께 주어져요. 티파니 앤코는 1837년에 미국에서 탄생한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드리 헵번 주연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의 티파니가 바로 이 티파니죠. 무려 18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티파니 앤코는 1862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부인이 영부인으로서 대통령 취임 축하 무도회에서 착용했던 티파니 시드펄 넥클레이스 등 기념비적인 제품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마음을 술렁이게 만드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선보여왔죠. 이 중 제가 선택한 티파니 T1은 2020년에 새롭게 출시된 컬렉션이에요. 티파니 앤코는 티파니 T1의 출시에 앞서서 2014년에 티파니 T 컬렉션을 선보였는데요. 티파니가 상징하는 창의성, 행복, 사랑, 강인함을 담아낸 컬렉션입니다. 티파니 T 컬렉션에는 소재별로 크게 18K 골드, 18K 로즈 골드, 또 18K 화이트 골드로 나뉘고요.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등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구비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제품들도 많고요. 중요한 것은 이 티파니 T 컬렉션 안의 제품들은 이 디자인의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파니 T의 스마일 펜던트 목걸이와 티파니 T1의 팔찌를 매치할 수도 있습니다. 티파니 T 컬렉션 중에서 제가 선택한 티파니 T1 컬렉션은 독립적이고 강인하며 확고한 여성을 위해 제안된 디자인입니다. 한마디로 진취적인 현대 여성을 위한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죠. 크게 18K 골드와 18K 로즈 골드로 소재가 나뉘고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디자인에는 18K 화이트 골드도 있어요. 이번에 저는 데일리로 일하면서도 좀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스타일의 제품을 찾았던 터라 다이아몬드가 없는 제품을 주로 눈여겨봤습니다. 제가 선택한 티파니 T1 네로우 힌지드 뱅글 골드는 심플하면서도 가장자리가 비스듬하게 처리된 이 T 모티프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T자를 중앙에 오게 하면 되는데요. 무엇보다 어떤 스타일의 옷과 입어도 잘 어울리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블라우스 같이 드레시한 옷은 기본이죠. 여기에 청바지, 후드티 같이 좀 캐주얼한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구매 전에 같은 디자인인데 보다 두꺼운 티파니 T1 와이드 힌지드 뱅글을 놓고도 고민했었는데요. 네로우를 잘 선택했다 싶었어요. 제가 원하던 가볍고 캐주얼한 느낌이 더한 것 같습니다.
티파니 T1 네로우 힌지드 뱅글의 착용감은 안정적입니다. 이 중앙에 T자 아래를 보시면 갈고리 모양의 잠금 장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탈착을 하는데 이중 잠금 장치라 열거나 잠글 때 모두 2번 소리가 납니다. 낙낙한 사이즈더라도 이렇게 팔목에 붙어있는 느낌이 나서 저는 좋았어요. 또 티파니 T1 네로우 힌지드 뱅글은 레이어링 하기도 좋아요. 같은 T 컬렉션의 다른 컬러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뱅글로 레이어링 하는 건 기본이죠. 솔직히 다른 브랜드의 제품 여러 개와 이렇게 레이어링해도 무난하게 잘 어울려요. 허나 저는 이번 여름에는 캐주얼한 티셔츠에 색색의 비즈 팔찌와 레이어링을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이 요즘 비즈공예에 푹 빠져 있거든요. 본인이 손수 만든 팔찌랑 반지를 시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해주곤 하는데 이 느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은 티파니 T1 네로우 힌지드 뱅글을 리뷰해보았습니다. 뱅글, 팔찌죠. 이 세 개에 빠지면 레이어링 때문에 헤어나오기 힘들다고 하던데 소비욕의 불을 지필 여름 시즌이 코앞이네요. 심플하면서도 시원시원한 디자인으로 팔목의 엣지를 살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티파니 T1 네로우 힌지드 뱅글을 얼른 득템하세요. 기념일, 생일 등 특별한 날에 선물 위시리스트에 넣어두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혹시 제가 리뷰를 해줬으면 하는 제품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취향과 안목을 저격할 수 있는 제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얼마 전 빅토리아 베컴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 난리가 났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 베컴에 기대어 잠든 반려견이 루이비통에 빨간색 담요를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노그램 패턴이 선명하게 담긴 이 빨간색 담요의 가격은 4,600파운드, 하나로 대략 700만 원. 진정한 플렉스였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올리브의 처지가 우리보다 낫다, 부럽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정말 설전을 벌였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런 플렉스 좀 너무한 걸까요? 어쨌거나 오늘은 이 반려인들의 마음을 마구 휘저어놓는 패셔리, 이 멍품의 세계를 논해볼게요. 현재 국내 반려 인구는 약 1,448만 명으로 반려인 1,5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어요. 반려인들은 이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 중 하나로 여겨요. 그래서 반려동물에게 뭘 하나를 사줘도 내 새끼에게 더 좋은 걸 먹이고 입히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선택해요. 브랜드들은 바로 이 소비 심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됐죠. 패셔리 멍품의 세계. 신문에서 이 멍품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이 명품에서 오타 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단어가 너무 일반화돼 이제는 어디에 멍자만 붙어도 펫 관련 용품이겠구나 대략 짐작이 가더라고요. 패셔리 제품의 선두주자는 놀랍게도 3대 명품 중 하나인 에르메스예요. 제품이 다양해요.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반려동물용 밥그릇, 이 오크나무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돼 있고 2개의 그릇이 자석으로 연결돼 있어 원하면 분리도 가능해요. 라지 사이즈 153만 원이죠. 이외에 반려동물의 침대격인 하우스, 목욕통, 목줄 등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특히 목줄은 아시죠?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이 튼튼한 내구성으로 유명합니다. 루이비통은 반려동물용 목걸이와 목줄을 판매해요. 이 모노그램 패턴이 고급스러운 것이 특징이죠. 가격은 40만 원에서 60만 원대예요. 생로랑 또한 이동식 가방, 밥그릇, 목줄 등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구비하고 있어요. 생로랑의 글로벌 앰버서더인 블랙핑크, 로제의 반려견 행크의 인스타그램에 가시면 이 생로랑 제품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일반 보스턴백 못지않게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의 이동 가방이 눈에 탁 띄어요. 또 빨간색 목줄도 톡톡 튀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패션 브랜드인 톰 브라운 역시 반려동물용 제품을 선보였어요. 이 디자이너 톰 브라운 또한 페페모로 잘 알려져 있어요. 자신의 반려견인 헥터에게 어울리는 옷을 만들어주려다 펫라인인 헥터 브라운을 만들었죠. 시그니처인 스트라이프 무늬가 이 소매에 들어간 반려동물용 플로버를 먼저 출시했어요. 5X 라지까지 사이즈도 다양한데요. 이 국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모두 완판됐더라고요. 80만 원대인데 완판이라니 저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 톰 브라운의 제품은 탐나네요. 톰 브라운의 플로버를 저와 강아지가 세트로 입는 것을 꿈꿔보게 돼요. 이러니 페팸족의 지갑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죠.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 역시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판매해요. 본체이나 소재의 반려동물용 밥그릇과 이 뚜껑이 있는 간식단지, 그리고 목걸이와 목줄 등인데요. 모두 특유의 티파니 블루 컬러가 적용돼 있어요. 특히 목걸이에는 하트, 뼈다귀 모양의 참이 달려 있어 달면 딸랑딸랑 아주 귀엽습니다. 이외에도 프라다는 특유의 나일론 소재로 된 비옷과 이 백백 형태의 목줄, 펜디는 로고가 잔뜩 들어간 이동 가방과 코트, 몽클레어는 패딩, 또 랄프 로렌은 폴로티와 스웨터, 정말 이 명품, 이 패셔리의 세계가 끝이 없네요. 얼마 전 배우 조승우의 반려견 곰자가 유치원 가방 꾸미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한 장의 사진이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유치원 다니는 반려견들 참 많이 봐요. 바쁜 견주가 집에 없는 동안 반려견들은 홀로 집에 남겨지는 게 아니라 반려견들은 아침에 이 펫 전용 유치원 버스를 타고 등원해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각종 놀이, 예절 및 행동교육, 낮잠 등을 일정에 따라 즐기고 또 중간중간 산책이나 야외 활동을 나가요. 이런 유치원 서비스는 미국 같은 경우 훨씬 세분화되어 있다고 해요. 아이들을 위한 사립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견주가 면접을 보고 합격해야 입학할 수 있는 반려견 유치원도 있을 정도라고 해요. 반려동물의 라이프를 위한 서비스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전문 펫 트레이너를 고용할 수도 있어요. 데이비드 베컴 또한 이 반려동물 전용 트레이너를 고용해 산책과 운동을 반려견의 품종과 성향 등에 따라 전문적으로 시킨다고 해요. 또 요즘에는 반려견을 위한 요가, 스트레칭 클래스를 제공하는 반려견 전용 피트니스도 있죠. 국내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위한 수영 강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도 있어요. 강아지 전용 수영장에서 신청을 하면 1대1로 맞춤 수영 강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남양주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스페이스원의 코코스퀘어나 청담동의 놀로 등의 반려동물 복합시설에서 강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 펫 전용 미용실이나 펫스파 등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 당연히 여행도 같이 가야죠. 자동차에 태워서 같이 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먼 거리, 예를 들어 제주도나 해외같이 비행기를 타고 갈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반려동물은 이동장에 들어가 이 반려동물 전용 칸으로 이동돼 비행하는데요. 이때 주인과 분리돼 있고 또 이동장에 오랜 시간 갇혀 있어 이 불안 초조해하고 힘들어하는 반려동물들이 많다고 해요. 해외로 여행할 경우 10시간 이상씩 걸리는 곳들도 있으니 이 반려동물들이 정말 힘들겠죠. 이래서 생겨난 것이 있어요. 펫에어, 전 세계 최초의 반려동물 전용 항공이에요. 미국 연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은 정식 항공업체고 또 비행기엔 반려동물만 탑승이 가능해요. 주인은 탈 수 없죠. 대신 승무원이 15분에 한 번씩 이 반려동물들을 살피고 또 수의사도 함께 탑승해서 혹시 모를 건강 이상을 대비해요. 반려동물용 기내식도 제공하고 착륙한 후에는 비행 중 반려동물의 상태가 상세히 적힌 보고서가 주인에게 제공되죠. 요즘은 호텔들 또한 펫 전용 객실을 구비해 놓는 경우가 많죠. 반려동물 전용인 펫 호텔도 많지만 유명 호텔에서도 펫 전용 객실을 따로 마련해 놓아요.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고급 호텔인 르 브리스톨 파리는 펫 전용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루이 15세 시대 스타일로 만든 반려동물 밥그릇과 매트 등을 선물로 제공하고, 또 런던의 에거틴 하우스 호텔은 반려견과 주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프터눈 티타임 서비스를 비롯해 예약 시간에 맞춘 산책 및 그루밍 서비스 등을 제공해요. 이외에 전 세계 적으로 이 반려동물들을 위한 셰프의 특별식을 비롯해 마사지, 스파, 요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호텔이 있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레스케이프 호텔 같은 경우는 오픈 때부터 펫 프렌들리 객실을 따로 마련해 놓아 각종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강아지 침대부터 목욕용품, 장난감, 간식 등 다양한 선물과 즐길거리들을 세팅해 놓았죠. 포시즌스 서울, 콘레드 서울 등도 펫 동반 패키지를 선보이고, 최근에는 조선 팰리스 강남이 나이트 아웃 위드 마이 펫 패키지를 선보이며 말 그대로 패셔리한 호텔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죠. 또 소노 펫클럽 앤 리조트는 강아지 놀이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고 숙박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강릉, 정선, 충주, 부산, 제주도 등의 전국 유명 호텔들이 펫 전용 객실을 속속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식 같은 반려동물의 좋은 먹거리를 챙기는 펫팸족도 요즘 많죠. 요즘 마트에만 가도 프리미엄 펫푸드를 구비해 놓은 곳들이 많아요.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한 사료나 간식을 비롯해서 반려동물의 건강에 맞춘 처방식,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곤충 사료, 각종 영양제와 소화를 돕는 펫 전용 유산균 등 이 맛과 취향,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죠. 요즘 강아지 동반 카페도 많은데요. 이곳에서는 멍푸치노, 퍼푸치노 등의 반려동물 전용 음료도 메뉴로 구비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에서는 더 시애틀 베이커리라는 반려견 전용 푸드트럭이 화제예요. 푸드트럭에서는 반려견이 먹어도 되는 안전한 식재료로 만든 호박 케이크, 치즈 프레첼, 쿠키 등 다양한 간식들을 판매해요. 물론 커피를 비롯한 견주용 먹거리도 구비하고 있어요.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이 푸드트럭을 만나면 정말 딱일 것 같지 않나요? 우리나라에도 왠지 곧 생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가족이자 자식 같은 반려동물을 예쁘게 꾸미고 건강을 챙기는 페팸족의 니즈에 맞춰 펫케어 제품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요. 강아지 돌봄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는 가전제품을 비롯해 산책할 때 반려동물의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선글라스도 출시됐을 정도죠. 정말 이 펫부심이 마구 생겨나는 제품들 투성인데요. 하지만 반려인구 1,500만을 이루고 있는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패티켓이 아닐까 싶어요. 반려동물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반려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다니다 보면 은근 문제 있는 반려동물들을 만날 때도 있거든요. 요즘은 반려동물의 행동교정 클리닉도 여러 군데 생겨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주인도 패티켓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 자식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귀하듯 이 남을 배려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방법들도 습득하고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Raise a glass, you've made it another year. Happy birthday